저는 그냥 제 잔고를 보고 싶어요 라고 가난한 소년이 말했다. 재벌은 비웃으며 장난스럽게 그를 도전했다. 내 통장에 1,000원 이상 있으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그는 그 소년이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일 뿐이라고 확신했지만 확인해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존중빛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장 단순한 삶도 빠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강남중앙은행의 로비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침묵은 무겁고 차갑게 마치 부자들만의 세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천장의 조명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다. 12살 소년 태민은 낡은 가방끈을 꽉 쥐고 서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쪽방에서였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그 집에서 그들은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오늘 아침 상에는 묽은 미역국과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다. 할머니 옥수는 그것마저 태민에게 더 많이 주려고 자신의 몫을 줄이셨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많이 먹어라 얘야.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떨렸지만 그 손으로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는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태민은 가방 속 노란 봉투를 또 한 번 확인했다. 그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에 관한 서류였다. 태민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강대호. 그 이름을 태민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3주 전이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태민을 불렀다. 얘야, 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은행에 가봐라. 계좌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다. 네 할아버지 강대호 어르신께서 너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 있을 거야. 처음에 태민은 믿지 못했다. 어떻게 자신 같은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도와주셨지. 돈을 빌려주시고 갚으라는 말도 안 하셨어. 그런 분이 손주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태민은 오늘 이곳에 왔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로 다시 30분을 달려서 강남의 높은 빌딩 숲은 태민에게 낯설고 두려웠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 태민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가방은 이곳에서 너무나 눈에 띄었다. 은행 입구 앞에 서자, 거대한 유리문이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를 생각했다. 요즘 할머니의 눈은 점점 더 안 보이셨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남겨두셨다면 그것으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손이 떨렸다. 태민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돌아가고 싶었다. 할머니가 계신 그 작은 방으로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만큼은 안전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할머니는 밥을 하실 때도 냄비를 더듬으셨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벽을 짚으며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웃으시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프셨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네 할아버지 강대호, 어르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어. 돈을 많이 버셨지만 그걸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으셨지.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어. 시장 상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먼저 손을 내미셨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하시며 웃으셨지. 그런 분이 유일한 손주인 너를 잊으셨을 리가 없어. 태민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다. 태민은 눈을 감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유리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로비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달랐다.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할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태민과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몰랐다. 태민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태민은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 이경호가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판단력을 담고 있었다.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 익숙한 눈이었다. 학생 보호자는? 경비원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혼자 왔습니다. 태민은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다. 계좌를 확인하러 왔어요. 이경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 번호표 뽑고 기다려. 태민은 대기줄로 향했다. 줄에 서자마자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다. 명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태민을 힐끗 쳐다보았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왜 여기 온 거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태민의 귀가 뜨거워졌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곳이 자신들의 세상이라는 듯 당당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낡은 가방, 헐어진 운동화, 때가 조금 묻은 바지. 이 화려한 공간에서 태민은 마치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 같았다. 태민은 노란 봉투를 가슴에 더 꽉 껴안았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었다. 그것만이 태민이 이곳에 있을 이유였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맞춤 제작한 듯한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최선국,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비서가 따라왔고 그들은 최 회장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최선국은 대기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창구로 향했다. 사람들은 불만 한마디 없이 길을 비켰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의 시선이 태민에게 멈췄다. 여기가 언제부터 체험학습장이 되었나? 최선국의 목소리는 크고 거만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민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태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은행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업무? 최성욱이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업무가 있어? 용돈 찾으러 왔나?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민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계좌? 최선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애들은 집에서 숙제나 하고 있어야지.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정당한 고객으로서요. 최성국은 잠시 태민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태민은 자신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었다. 창구 직원이 최성국을 극진히 대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모습을 보며 태민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이 있는 사람은 존중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한다. 어른들이 말하는 현실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태민의 차례가 왔다. 다음 분.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민은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창구 너머의 여직원은 태민을 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 무슨 일로 왔니? 반말이었다. 태민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던 그 직원이 태민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다. 계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태민은 또박또박 말했다. 보호자는? 혼자 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태민은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서류를 펼쳐보자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잠깐만. 그녀는 옆에 있던 선임 직원을 불렀다. 그때 최선국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서다가 다시 태민을 보았다. 아직도 여기 있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 네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됐다. 최성욱이 비웃으며 은행을 나갔다. 하지만 태민은 자리를 지켰다. 떨리는 다리로 뛰는 가슴으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 이것이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었다. 선임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다. 김 부장님 잠깐 내려와 보셨으면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태민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잠시 후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계단을 내려왔다. 김은희 부장이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 은행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왔고 복잡한 상황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서 묻어났다. 무슨 일인가요? 김 부장이 물었다. 선임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김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관련 서류들.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김 부장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학생, 이 서류들은 누가 준비했나요? 할아버지 친구분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분이 법적 대리인인가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를 아시던 분이에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살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웠다. 태민은 숨을 참은 채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다.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로비에 남아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까 태민을 조롱했던 최선국이 아직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태민을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거기 있었어? 김 부장님, 이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성국의 목소리였다. 김 부장은 최성욱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회장님, 고객 업무를 처리 중입니다. 고객이요? 최성국이 비웃었다. 저 애가 무슨 고객이에요? 분명히 사기나 착오일 겁니다. 서류는 정식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선국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기꾼이라니.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김 부장이 화면을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다. 최선국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이 계좌는 특별관리 계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려면 상급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 부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본부장님께 연결 부탁드립니다. 특별관리 계좌? 최선국이 반문했다. 그게 대체 얼마나 된다고?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기다리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태민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계좌가 존재한다. 박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남겨두셨구나. 하지만 특별관리 계좌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왜 상급 승인이 필요한 걸까? 이분 계시면 바로 내려와 주십시오. 긴급한 상황입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태민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곧 본부장님이 오실 거예요. 최성욱은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감돌았다.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태민은 노란 봉투를 다시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태민은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몇 분이 흘렀다.
아니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더 짧았을지도 몰랐다. 시간의 감각이 흐릿했다. 태민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게 실수라면?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다. 김 부장의 표정을 봤을 때 그녀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단순히 텅 빈 계좌가 아니었다. 특별관리 계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평범한 계좌는 아닌 것 같았다. 최성욱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시간 낭비하게 만드네. 어차피 몇 푼 안 되는 계좌일 텐데.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다. 그러게 저 나이에 무슨 돈이 있겠어. 부모님이 용돈 모아둔 거 아닐까.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 말들이 태민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태민아,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남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다. 장인수 본부장이었다. 그는 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30년 넘게 금융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장 본부장은 차분한 걸음으로 창구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김 부장이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포커페이스였다. 최성욱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본부장님, 이건 분명히 착오일 겁니다. 이 나이 어린아이가 무슨 특별 관리 계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장 본부장은 최성욱을 잠깐 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김 부장에게 물었다. 시스템 확인은 했나요? 네, 계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열람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부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몇 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약간 커졌다. 오직 잠깐이었지만 태민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장 본부장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학생, 이름이 뭔가요? 강태민입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대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더니 김 부장을 불렀다. 김 부장님, 이리 와서 확인 좀 해보세요. 김 부장이 다가갔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이건 최성국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놀라는 거죠? 장 본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돌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그 숫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의 단위가 아니었다. 억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최성국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태민도 숫자들을 보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너무 컸다. 너무 많았다. 이게 진짜인가? 자신의 계좌에 이런 돈이 있다고? 이게 제 돈인가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 본부장이 대답했다. 네, 강대호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유언에 따라 손자인 당신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께서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최선국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강대호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자에게 물려주도록 법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태민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장 본부장과 김 부장의 진지한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최성욱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했다. 아까까지 그토록 거만하게 태민을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까의 경멸과 무시는 사라지고 이제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존경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태민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다.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손주를 위해 평생 동안 준비하셨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태민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태민은 울음을 참지 않았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사였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답이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괜찮아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계시나요? 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요즘 눈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장 본부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태민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이 돈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신뢰였다. 태민은 이제 그 신뢰에 응답해야 했다. 최성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칭을 짓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강대호 회장님의 손자라고? 강대호 회장님, 그분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조용히 선행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 태민은 그 대화들을 들으며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분이셨을까?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셨을까? 왜 자신을 직접 키우지 못하셨을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할아버지는 태민을 사랑하셨다. 만날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손주의 미래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차가운 은행 로비에서 따뜻한 온기로 태민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성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떨림이 있었지만 예전의 오만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거액을 관리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장 본부장이 최성욱을 바라보았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혼자서 이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장 본부장이 신중하게 말했다.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최성욱이 재빨리 물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민 학생, 현재 법적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할머니요. 강곡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법적으로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계신가요? 태민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법적 후견인이 뭔지조차 잘 몰랐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장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좌를 동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결이요?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할머니 치료는요? 할머니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최성국이 비웃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큰 돈은 위험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쁜 어른들이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태민은 최성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나쁜 어른이 지금 여기 서 계신 것 같은데요.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낮게 웃었다. 최성국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최성국이 화를 냈다. 장 본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은행입니다. 태민은 장 본부장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요. 할머니는 정말 아프세요. 눈이 점점 안 보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돈은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잖아요. 장 본부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학생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장 본부장이 제안했다. 일단 할머니께서 직접 오시면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능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겠습니다. 긴급한 의료비 정도는 특별히 승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태민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네. 하지만 전체 재산을 관리하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성욱이 다시 끼어들었다. 본부장님, 그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이 아이가 정말 강대호 회장의 손자가 맞는지. 회장님,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 충분합니다, 최 회장님. 장 본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것은 우리 은행의 업무입니다. 회장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최성욱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태민을 향해 있었다. 그 시선에는 적의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가슴이 답답했다. 막상 찾아낸 돈인데 쓸 수가 없다니. 할머니를 당장 도와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장 본부장 말대로 법은 법이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태민이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명함을 가지세요. 장 본부장이 명함을 건넸다.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민은 명함을 받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돌아가는 길 태민은 생각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최성욱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공격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략이 짜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성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이 박철수라는 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박 할아버지요? 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갑자기 알려주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최성욱은 마치 태민을 위해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혹시 이 노인분이 학생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태민이 즉시 반박했다. 박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도 합니다. 최성욱은 계속 압박했다.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말이죠. 장 본부장이 끼어들었다. 최 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태민 학생, 이 박철수 씨와 할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태민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할머니는 시장에 자주 안 가세요. 최성욱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보세요. 할머니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큰 재산 이야기를 한다. 이건 명백히 수상합니다. 김 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류는 위조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국이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장 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태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분위기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다. 아까까지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제는 의심과 불신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제안합니다. 최성욱이 말했다. 우선 이 계좌를 임시로 동결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결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머니 치료는 물론 중요하죠. 최성욱은 동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기라면 학생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장 본부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태민이 소리쳤다. 박 할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정말 아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나요? 최성국이 차갑게 물었다. 태민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박 할아버지는 그저 좋은 분이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특별한 증거 같은 건 없었다. 최성욱은 태민의 침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보세요. 증명도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좌를 열어주는 건 무책임합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최성욱이 비꼬았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라면 이런 위험은 절대 안 감수하겠습니다. 장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태민 학생, 죄송하지만 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계좌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정말 아프세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박철수 씨를 여기로 모시세요. 장 본부장이 제안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최성욱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사기 사건에 대비해서요. 경찰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학생을 위한 겁니다. 최선국은 거짓 미소를 지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이 학생을 이용하고 있다면 법이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태민은 무너질 것 같았다. 아까까지 천국에 있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을 조이고 있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장 본부장이 말했다. 박철수 씨와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오세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가? 최성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승리감이 묻어났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도 있구나.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자신 같은 아이는 너무나 약했다. 태민은 막막했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희망이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선국의 독한 말들이 씨앗을 뿌렸고 이제 모두가 태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 이경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잠깐만요. 이경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장 본부장이 돌아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박철수 씨를 아십니다. 이경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최선국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박철수 씨요. 그분을 압니다. 이경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장 본부장이 눈을 크게 떴다. 박철수, 그 박철수 과장님 말씀이신가요? 네, 그분입니다. 이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은행에서 20년 일했습니다. 박철수 과장님은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최성욱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경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압니다. 목소리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압니다. 경비원이 뭘 안다고? 최성욱이 비웃으려 했지만 이경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맞습니다. 저는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진짜 신사가 누군지, 돈만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구분할 줄 압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철수 과장님은 이경호가 계속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있었습니다. 퇴직하실 때 이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분이 사기를 친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선국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회장님, 이경호가 최성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 과장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최선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 본부장이 태민을 바라보았다. 학생 박철수 씨의 연락처가 있나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박 할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기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장 본부장은 쪽지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전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태민은 이경호를 바라보았다. 경비원 아저씨는 아까와 다르게 보였다. 처음 은행에 들어왔을 때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지금은 따뜻했다. 그는 태민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장 본부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박철수 씨와 통화했습니다. 장 본부장이 말했다. 그분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들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요? 김 부장이 물었다. 할머니께서 작성하신 위임장입니다. 태민 학생이 의료 문제에 관해 임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증받은 문서라고 합니다. 태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박 할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셨구나. 장 본부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박 씨께서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뭔데요? 최성국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호 선생님께서. 장 본부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몇몇 기업의 창립 주주이셨답니다. 뭐라고요? 최선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네, 회장님께서 관련되어 계신 2개의 건설회사, 그리고 하나의 무역회사. 강대호 선생님은 그 회사들이 시작될 때부터 투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빠르게 컴퓨터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여기 기록에 나와 있네요. 강대호 선생님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선국은 말을 잃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조롱했던 소년이 사실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의 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파트너보다 더한 존재일지도 몰랐다. 태민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최성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 본부장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니 그가 잠시 멈췄다. 태민 학생은 현재 2개 회사에서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라고요? 김 부장이 놀라서 물었다. 네. 지분율로 보면 최 회장님보다 많습니다. 그 말에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선국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서 회색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최선국이 말을 더듬었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장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강대호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지분이 태민 학생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최성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난 1시간 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소년이 실제로는 자신의 상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성국이 황급히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장 본부장이 그를 멈춰 세웠다. 회장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국이 억지로 돌아섰다. 뭔가요? 태민 학생은 이제 회장님과 같은 이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학생의 법정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결정에서 중요한 표를 행사하게 되겠죠. 최선국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은행을 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2명의 비서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무거운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문이 닫히자 태민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김 부장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앉아요. 괜찮아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경호가 태민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했다. 학생,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강력한 적을 만들었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어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이경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최성국 같은 사람들은 그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김 부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경호 씨 말이 맞아요. 최 회장은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돈을 찾아서 기뻐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두렵기만 할까? 장 본부장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여기 이 은행 안에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박철수 씨가 오시면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경호가 덧붙였다. 제가 퇴근할 때까지 지켜볼게요. 나갈 때도 제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태민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왜? 태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박철수 과장님이 저를 처음 이 은행에 채용해 주셨어요. 아무도 기회를 안 줄 때 그분만 저를 믿어주셨죠. 제가 그분께 진 빚을 갚는 겁니다. 김 부장도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 직원이에요. 고객을 보호하는 게 우리 일이죠. 특히 약한 고객을요. 태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다. 밖에서는 최성국이 차에 올라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12살짜리 애송이가 감히 자신을 망신시켰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운전사, 최성욱이 차갑게 말했다. 사무실로 가. 차가 출발했다. 하지만 최선국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이 모욕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 애송이와 그의 할머니 그리고 박철수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성욱은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태민은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임시계좌 접근 권한을 받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할머니의 수술비는 다음 주에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골목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낡은 간판들, 갈라진 시멘트 바닥, 빨래가 걸린 창문들. 하지만 태민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오늘 아침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소리는 늘 들어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엌에서 할머니 옥순이 나왔다. 손에는 낡은 행주가 들려 있었다. 흐릿한 눈으로 태민을 보더니 박철수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철수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박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옥순 씨. 좋은 일?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태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다. 수십 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 할머니를 작은 식탁으로 이끌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 앉았다. 박철수는 조용히 지켜보았고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 아버지 기억하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옥순의 눈가의 슬픔이 스쳤다. 매일 기억하지, 내 아들. 너무 일찍 떠났어. 그럼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강대호 할아버지요. 옥수는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대호 씨, 좋은 분이셨어.
너처럼 젊었을 때 돌아가셨지. 네 아버지도 어렸을 때 잃었어. 태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 박 할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강대호 할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께서 은행에 계좌를 남겨두셨대요. 저를 위해서요. 옥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계좌. 대호 씨는 가난했어. 우리 모두 가난했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박철수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호 선생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밀? 네. 선생님은 조용히 투자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으셨죠. 그리고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늘 가난했어요. 대호 씨는 평범한 노동자였다고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박철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계속 모으고 투자하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드님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요. 태민이 서류를 할머니 앞에 펼쳤다. 할머니, 오늘 은행에 갔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게 정말 많아요. 옥수는 서류를 만졌다. 하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태민이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다. 계좌번호, 금액, 부동산 목록, 주식 증서. 읽어나갈수록 옥순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짙어졌다. 이게 다 진짜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진짜입니다. 강대호 선생님은 평생을 이것을 위해 일하셨어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호 씨, 그분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태민도 울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옥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둘은 한참 동안 울었다.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도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철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다. 오랜 친구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대호 형. 박철수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잘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사랑 손자에게 잘 전해드렸어요.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눈물이 마르자 옥수는 박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 씨,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대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나요? 박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대호 형은 저보다 10살 위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형은 이미 30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후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태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형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쉴 때 형은 현장 사무실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건설회사 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어느 땅이 오를지, 어느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그냥 듣기만 한 건가요? 옥순이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용기를 냈어요. 사장님 중 한 분이 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못 시작한다고 한탄하고 있었거든요. 형이 그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사장님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형은 5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꺼냈어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형은 진지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태민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한 분이 형의 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진짜네요. 좋아요. 투자하시죠. 하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형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때부터 부자가 된 건가요? 아니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형은 번 돈을 쓰지 않았어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하지만 번 돈은 다시 투자했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야, 태민이 물었다. 형이 한 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돈은 책임이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지. 언젠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야. 옥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항상 그랬습니다. 형은 돈을 모으면서도 겸손했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죠. 시장 상인들이 힘들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하셨죠. 태민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이 더욱 아쉬웠다. 얼마나 좋은 분이셨을까?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을까? 박철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고 빨간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겼습니다. 내 손자가 나타나면 이걸 전해줘 라고 하셨어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편지입니다. 형이 손주에게 쓴 편지예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밀랍을 뜯었다. 안에는 노란 종이가 접혀 있었다. 펼치자 손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태민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내 이름은 강대호다. 너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민은 계속 읽었다. 이 돈은 너를 게으르게 만들려고 남긴 게 아니야. 이것은 내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거란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돈이 없어서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일이 없게. 옥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돈으로 사치를 부리지 마라. 이것으로 남을 무시하지 마라.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란다. 태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투자한 회사들에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그것을 지켜줘. 팔지 마라. 보호해라. 싸워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를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태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힘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 할아버지, 태민이 속삭였다. 약속할게요. 지킬게요. 할아버지의 뜻을 꼭 지킬게요. 박철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대호 형, 보고 계시죠? 당신의 손자는 당신을 닮았어요. 용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요. 그날 밤, 그 작은 집에서는 오랫동안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더 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왔다. 계약서들, 회사 정관들, 법적 문서들, 모두 강대호가 남긴 것들이었다. 태민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박철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 앉았다. 박철수가 서류를 펼쳤다. 네 할아버지께서 투자하신 회사들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어. 아주 중요한 조항이지. 어떤 조항인데요? 태민이 물었다. 근로자 보호 조항이야. 회사 이익의 30%를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지. 의료비 지원, 퇴직금 적립, 자녀 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 옥순이 놀라서 물었다. 그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께서 창립 주주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박철수가 설명했다. 회사를 만들 때부터 그 조건을 넣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럼 회사들은 왜 받아들였어요? 할아버지의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현명한 투자자였어요. 그분이 투자한 회사들은 성공했죠. 태민은 서류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철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약 네가 그 주식을 팔면 새 주주가 그 조항을 없앨 수 있어. 법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잃게 돼. 의료보험도 퇴직금도 자녀 교육 지원도 다 사라지는 거야. 태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2,000명. 그건 2,000가정이라는 뜻이었다.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태민이 천천히 말했다. 최선국 회장이 화가 난 거네요. 정확해.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그 조항이 싫어. 30%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 만약 네가 주식을 팔면 자기가 사서 그 조항을 없앨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겠네요. 맞아. 수십억은 더 벌 거야. 옥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민아, 이건 너무 큰 책임이야. 너는 아직 어려.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믿으셨어요. 이 편지에도 써 있잖아요. 팔지 마라, 보호해라, 싸워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박철수가 전화를 받았다. 장 본부장이었다. 잠시 통화를 하던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최성욱이 제안을 했대. 무슨 제안이요? 옥순이 물었다. 내 주식을 사겠다고. 150억 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15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할머니의 치료는 물론이고 큰 집도 사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었다. 옥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150억이라니. 그건 원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거의 2배야. 박철수가 말했다. 최선국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지. 모두가 태민을 바라보았다.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태민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팔지 마라, 보호해라, 싸워라. 그 글씨를 보며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안 팔아요. 태민이 말했다. 뭐? 옥순이 놀라서 물었다. 안 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태민아, 하지만 할머니. 태민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만약 최성욱 회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건 주식의 진짜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박철수는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정확해. 넌 사업가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민이 계속했다. 이천 가족이 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팔면 그 사람들은 다 힘들어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옥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얘야. 박철수가 전화를 들었다. 장 본부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주식은 팔지 않는다고. 전화 너머에서 장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 회장은 이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철수가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당연히 무서웠다. 12살 소년이 거대한 재벌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할아버지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셨잖아요. 태민이 말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박철수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밖에서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서 한 소녀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두려움이 있어도, 책임이 무거워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편지가 보이는 것 같았다. 팔지 마라, 보호해라, 싸워라.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나직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민은 귀를 기울였다. 대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박철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최성국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죠. 우리가 가진 건 태민뿐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 말이 태민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전부라니. 12살 소년이 어떻게 거대한 재벌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태민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무서웠다. 책임이 너무 컸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에 잠이 깼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두들기는 것에 가까웠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차가 앞에 서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옥순 여사님, 저는 성모병원의 의사 김정우입니다. 여사님의 시력 문제에 대해 무료 치료를 제안드리러 왔습니다. 태민은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눈 문제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박 할아버지뿐이었다. 대체 누가 이 의사에게 말한 걸까? 누가 보냈습니까? 태민이 문 너머로 물었다. 익명의 후원자분입니다. 여사님께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익명의 후원자. 태민은 즉시 알았다. 최성국이었다. 의사가 명함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태민이 집어들어 확인했다. 성모병원 안과 과장 김정우. 진짜 병원, 진짜 의사였다.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 무료 수술. 할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박철수 할아버지가 서둘러 도착했다. 그는 명함을 보고 확인 전화를 했다. 진짜 의사입니다. 성모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민이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할머니 왜요? 눈을 고칠 수 있잖아요. 얘야. 할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최성국 같은 사람한테서 오는 공짜는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왜 내 눈을 고쳐주려고 하겠니? 선심이 많아서? 아니야. 뭔가를 원하는 거지. 박철수가 동의했다. 옥순 씨 말이 맞아요. 이건 미끼예요. 받아들이면 나중에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무슨 대가요? 주식이죠. 할머니가 슬프게 말했다. 내 눈을 고쳐줬으니 고마워서 주식을 팔라고 할 거야. 아니면 은혜를 갚으라고 압박할 거고. 태민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전 괜찮아요. 할머니가 문 너머의 의사에게 말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시력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눈으로 앞을 못 보는 게 제 손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의사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돌아갔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태민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니? 할머니가 태민의 등을 토닥였다. 네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니야. 자존심도 남겼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박철수가 말했다. 최성국이 첫 수를 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태민이 물었다. 대호 형의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철수가 잠시 멈췄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 최성국이 공격해왔다면 맞서 싸워야 했다. 두렵지만 할머니처럼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도 함께. 오후가 되자 태민은 학교 숙제를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수학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숫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은행의 화면, 최선국의 얼굴, 할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때 박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짧은 통화였지만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다. 태민아, 옥순 씨, 지금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할머니가 물었다. 모퉁이 카페로요. 누군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오래된 카페였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안쪽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얼굴에는 지적인 인상이 풍겼다. 박철수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다. 정훈아. 박철수가 다가가 남자와 포옹했다. 철수 형, 오랜만입니다. 남자도 반갑게 웃었다. 태민아, 이분은 정정훈 이사님이야. 네 할아버지께서 투자하셨던 회사의 임원이시지. 정정훈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슬픔도 섞여 있었다. 강대호 선생님의 손자구나. 정말 똑같네, 눈빛이. 태민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앉아라. 정정훈이 자리를 권했다. 초콜릿 좋아하니? 따뜻한 거 한 잔 시켜줄게. 주문을 하고 나서 정정훈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25년 전만 해도 공장 노동자였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의료보험이 없었지. 돈도 없었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울고 있었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 태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사정을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 돈이 들어있었어. 빌려주는 거야. 갚을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들부터 살려 라고 하셨지. 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살았어. 그리고 나는 밤에 공부했어. 회사에서 올라갔고 지금은 이사가 됐지. 모두 네 할아버지 덕분이야. 옥순도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정정훈의 표첸이 어두워졌다. 최성국이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주주총회요? 태민이 물었다. 응. 근로자 보호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투표로 결정될 거야. 박철수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주주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니까. 정정훈이 설명했다. 태민이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어. 최선국은 35%, 나머지 25%는 소액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태민이 희망을 가지고 물었다. 아니야. 정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최성욱은 이미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 돈으로, 협박으로. 그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도 소액 주주들을 만나야 해. 진실을 말해줘야지. 네 할아버지가 왜 그 조항을 만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하지만 시간이 있나요? 정정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총회가 이틀 후야. 이틀? 태민은 깜짝 놀랐다. 너무 빨라요. 최성욱이 서두르는 거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정정훈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박철수가 물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할아버지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락하면 올 거예요. 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선의의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저도 도울게요. 태민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요. 정정훈은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태민이 멈칫했다. 저는 아직 어려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정훈이 말했다. 네가 할아버지의 뜻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야. 박철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태민아, 넌 주주야. 네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 할머니가 태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다 함께하는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태민은 생각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용기가 났다. 밖에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천 가족의 미래를,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정훈의 사무실에 모였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정정훈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다. 우리는 진실로 싸워야 해요. 할아버지의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태민이 물었다. 증언이에요.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야 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보여줘야 합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최선국은 돈으로 설득할 거예요. 우리는 양심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정정훈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파일이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모아온 자료입니다. 뭔가요? 옥순이 물었다. 최선국의 과거 기록들입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일들을 했죠. 태민이 파일을 펼쳐보았다. 신문 기사들, 내부 문서들, 증언들이 빼곡했다. 왜 이걸 모으신 거예요? 태민이 물었다. 정정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언젠가 누군가 그 사람과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자료들이 필요할 거라고. 그 누군가가 저인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정정훈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때 정정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데요? 박철수가 물었다. 최선국이 총회 날짜를 당겼대요. 언제로요? 내일이요. 내일. 모두가 외쳤다. 우리가 준비하는 걸 눈치챈 거예요.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났구나. 아니에요. 태민이 소리쳤다.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태민아, 하루밖에 없어. 증언을 모으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불가능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은희 부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큰 상자가 들려 있었다.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김 부장이 말했다. 은희 씨? 정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여기 어떻게 도우러 왔어요? 김 부장이 상자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태민이 물었다. 최선국의 은행 거래 기록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김 부장은 서류를 펼쳤다. 해외 계좌로의 송금, 명예 신탁거래, 의심스러운 회사들.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정훈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은희 씨,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15년 전에 빚을 졌어요. 강대호 선생님께.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실수를 했어요. 큰 금액을 잘못 처리했죠. 은행은 저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400만 원.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밖에서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강대호 선생님이었죠.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봉투를 주셨어요. 빌려주는 거야. 이걸로 성장해라 라고 하셨어요. 옥순이 눈물을 닦았다. 저는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태민이 김 부장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김 부장이 미소 지었다. 고마운 건 나야. 네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정정훈이 말했다. 좋아요. 우리에게 하루가 있어요.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증언을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진실을 준비합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을, 이천 가족의 미래를 그냥 내줄 수는 없었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이기거나 지거나 중간은 없었다. 정훈 아저씨, 태민이 물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최성욱은 강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경험도 많지. 우리는 약해. 그럼 하지만 정정훈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 진실이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지.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김 부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강대호 선생님의 정신이 있어요.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셨어요. 손자인 태민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용기였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용기가 더 컸다. 시작합시다. 태민이 말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긴 밤이 시작되었다. 밤 10시가 넘었다. 정정훈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고 커피 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태민은 증언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가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병든 아이를 살린 이야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운 이야기, 집을 잃지 않게 도운 이야기, 모두 진실이었다. 정정훈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보여줄 자료였다. 그래프, 사진, 증언들, 모든 것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다. 김 부장은 추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최선국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합법적이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그때 박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밤 11시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여보세요? 박철수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소리가 변조되어 있었다. 기계음처럼 들렸다. 당신이 박철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최성욱과 일했다는 겁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스피커폰을 켰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최성국의 회계사였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일했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왜 지금 연락하신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다.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정훈이 물었다. 강대호 선생님을 아십니까? 목소리가 물었다. 네, 잘 압니다. 선생님께서 15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파산 위기에 있을 때 말도 없이 돈을 빌려주셨죠. 그분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뛰었다. 또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씨앗이 또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제가 가진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계속했다. 최선국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이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박철수가 물었다. 내일은 너무 늦어요. 오늘 밤이어야 합니다. 지금요? 네, 인천구항 7번 창고에서 밤 9시에 만납시다. 저 혼자 갈 겁니다. 당신들도 많이 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최성국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양심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정정훈이 물었다. 믿을 수 없다면 오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믿는다면 내일 총회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어떻게 할까요? 김 부장이 물었다. 정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박철수는 다르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어요. 대호 형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위험해요. 저도 알아요. 박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태민이 일어섰다. 저도 갈래요. 안 돼! 옥순이 소리쳤다. 너무 위험해. 할머니, 저는 가야 해요. 이건 저의 싸움이에요. 할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싸움이고요. 모두가 태민을 바라보았다. 12살 소년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제가 경찰에 연락해둘게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고맙습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다. 구항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렸다. 지금 출발해야 했다. 태민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조심해라, 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꼭 돌아와야 해. 네, 할머니. 박철수와 태민은 사무실을 나섰다. 밤거리는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출발하면서 태민은 생각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미지의 만남을 향해서.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밤 거리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조심해라, 얘야. 괜찮니? 박철수가 물었다. 네, 그냥 좀 무서워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할아버지도 무서워하셨어. 정말요? 응. 첫 투자를 하시던 날 그분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떨렸지. 하지만 그래도 하셨어. 왜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두려움도 없어. 네가 지금 무서운 건 이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야. 태민은 그 말을 곱씹었다.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의 증거였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줄어들었다.
건물들도 낡고 버려진 것들이 많았다. 인천구항이야. 박철수가 말했다. 예전에는 큰 항구였는데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 앞에 거대한 창고들이 보였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무너진 벽, 마치 유령의 도시 같았다. 7번 창고가 어디죠? 태민이 물었다. 저기, 박철수가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큰 건물이 보였다. 창고였다. 외벽에 희미하게 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밤 9시였다. 가자. 박철수가 말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바닷내음이 코를 찔렀다. 발소리만 고요한 밤에 울렸다. 창고로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은 어두웠다. 박철수가 휴대전화 불빛을 켰다. 안녕하세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넓었다. 오래된 상자들과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여기 계십니까? 박철수가 다시 불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누군가 구석에서 나왔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였다. 오셨군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에서처럼 변조되지 않은 진짜 목소리였다.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불빛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다. 저는 이진호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최선국의 전 회계사였습니다. 태민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신문에서 아니면 정정훈이 보여준 자료에서, 사진에서 봤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최선국 옆에 항상 계셨죠. 맞습니다. 이진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10년 동안 그 사람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모든 거래를 처리했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요. 왜 떠나셨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도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보게 됐어요. 이진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최선국의 비자금 조성 내역, 탈세 증거, 허위 보고서들, 불법적인 것들이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연루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태민이 물었다. 이진호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다. 내 할아버지 강대호 선생님 때문이야.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15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허덕일 때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냈어. 나중에 알았지. 강대호 선생님이셨어. 이진호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분은 저를 모르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와주셨어요. 쪽지 하나만 남기셨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또다시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의 선행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하고 있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죠.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이진호가 USB를 태민에게 건넸다.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선생님의 손자를 돕는 것으로.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태민이 말했다. 고맙긴. 이진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바른 일을 하는 거지. 조심하세요. 박철수가 말했다. 최선국이 알면 알 겁니다. 이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God. 하지만 상관없어요. 전 준비됐어요. 이진호는 다시 모자를 눌러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태민과 박철수는 창고를 나왔다.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다. 이것이 내일 승부를 결정할 열쇠였다. 채에 올라타며 태민은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가자. 박철수가 말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 차는 밤길을 달렸다. 하지만 이제 태민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정정훈의 사무실에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김 부장, 정정훈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본 할머니가 태민을 껴안았다. 네, 할머니. 그리고 이걸 가져왔어요. 태민이 USB를 꺼냈다. 정정훈이 즉시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십 개의 폴더, 수백 개의 문서들. 이건 정정훈이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칭이 점점 심각해졌다. 뭐가 있어요? 김 부장이 물었다. 최선국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계약서, 조작된 회계 장부. 이건 불법이에요. 박철수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호 씨가 10년 동안 모은 거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김 부장이 말했다. 이걸 넘기면 자기도 처벌받을 텐데. 태민은 창고에서의 이진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할아버지께서 그 사람도 구하셨어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15년 전에. 옥수는 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정정훈이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걸 내일 총회에서 공개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증거예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총회에서 쓸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정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건 문제없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최선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철수가 물었다. 아니요. 분명히 대응할 거예요. 정정훈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새벽 2시가 되었다. 정정훈은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첫 페이지에는 할아버지 강대호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찍은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정정훈이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 조항을 만드셨는지 그걸 먼저 보여줄 겁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증언들이었다. 정정훈, 김 부장, 그리고 어제 연락한 다른 사람들. 모두 할아버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진, 그들의 이야기, 그 다음은 통계예요. 정정훈이 그래프를 보여줬다. 근로자 보호 조항이 생긴 후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퇴직금, 숫자로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진호가 준 자료였다. 최선국의 비리들,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보면 정정훈이 말했다. 주주들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회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믿을 건지. 태민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이기거나 지거나. 무섭지 않니? 할머니가 물었다. 무서워요.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왜? 태민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다. 저분이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셨으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야죠. 옥수는 손자를 꼭 껴안았다. 자랑스럽구나. 새벽 4시 모두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몇 시간 후면 전쟁터로 가야 했다. 태민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창밖으로 새벽에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 우리 태민이를 지켜주소서. 대호도 하늘에서 도와주길.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젊었고 건강해 보였다.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할아버지, 태민이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태민을 안아 올렸다. 우리 손주 잘 크고 있구나.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넌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태민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어. 용기라는 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두려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태민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췄다. 기억해라, 태민아. 네가 싸우는 건 너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지. 그게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멀어졌다. 할아버지, 잘 해낼 거야, 태민아. 널 믿어. 태민은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다. 총회는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정정훈이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일어났니? 준비하자. 태민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도 함께 이제 준비가 됐다.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아니 오늘을, 바로 지금을. 회사 본사 건물은 강남의 중심부에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이었다. 태민은 차에서 내려 올려다보았다.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다. 긴장되니? 정정훈이 물었다. 네. 태민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럴만해.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로비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모두 주주들이었다. 저기 봐. 박철수가 가리켰다. 최성욱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성욱은 여전히 거만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뒤에는 변호사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태민을 보자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네. 최성욱이 비꼬듯 말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실은 20층에 있었다. 큰 방이었다. 한쪽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주주들을 위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태민은 앞쪽에 앉았다. 할머니와 박철수가 양옆에 있었다. 정정훈과 김 부장은 조금 뒤에 앉았다. 정확히 10시 회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안건을 설명했다. 오늘 의제는 근로자 보호 조항의 폐지 여부입니다. 최성욱이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래프들, 숫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최성욱이 말했다. 이 조항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익의 30%를 근로자 복지에 쓴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현대화, 효율성, 글로벌 경쟁,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다. 이 조항을 없애면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주주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돈에 약했다. 최성욱이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있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사회자가 물었다. 태민이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해야 했다. 저는... 태민의 목소리가 작았다. 크게 말해.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는 강대호 선생님의 손자 강태민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태민을 바라보았다. 제 할아버지는 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계셨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민은 정정훈을 바라보았다. 정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음 화면들이 넘어갔다. 증언들이 나타났다. 정정훈의 사진, 그의 이야기. 김 부장의 사진,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이 제 할아버지께 도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타났다. 2,000명의 근로자들, 그들의 가족들, 의료비, 교육비, 퇴직금,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이 2,000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아픈 아이를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최 회장님은 효율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나타났다. 이진호가 준 자료들, 최성국의 비리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이 최 회장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방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최성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최성국이 소리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김 부장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은행 부장으로서 이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정정훈도 일어났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서 증언합니다. 이 자료들은 진실입니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근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최성욱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표가 집계되었다. 70% 찬성, 조항은 유지되었다.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할머니가 태민을 껴안았다. 잘했어 얘야. 정정훈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할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야. 최성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복되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들이 태민을 향해 쏟아졌다. 강태민 군 소감 한 말씀. 할아버지 유산을 지켰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박철수와 정정훈이 태민을 보호하며 기자들을 밀어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없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해냈어요, 할머니. 알아,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호가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김 부장이 다가왔다. 잘했어, 태민아. 정말 잘했어. 은희 누나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태민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 피곤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는 만족감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회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화면에는 최선국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다. 회장님 비리 의혹에 대해 한 말씀. 최성욱은 대답하지 않고 올라탔다. 차가 빠르게 떠났다. 다음 날 신문들은 이 사건을 한면에 실었다. 재벌의 몰락, 12세 소년이 거대 기업을 이기다. 정의는 승리한다. 태민은 신문을 보며 불편했다. 자신이 영웅처럼 그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그냥 할아버지의 뜻을 지킨 것뿐이었다. 며칠 후 정정훈이 연락을 했다. 태민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정정훈, 김 부장, 박철수,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태민아, 정정훈이 말했다.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 네 할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재단이요? 응, 강대호 재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장학금도 주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주거 지원도 하고. 태민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킨 것뿐이에요.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그래. 정정훈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야. 네 할아버지는 씨앗을 심으셨어.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키워야지. 재단이 만들어졌다. 태민의 유산 중 일부가 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정정훈, 김 부장, 박철수가 이사로 참여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장학금이었다. 가난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1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두 번째는 의료 지원이었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할머니처럼. 세 번째는 주거 지원이었다. 쪽방에서 사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집을 제공하는 것. 한 달이 지났다. 최선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이 움직였다. 그의 비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졌다. 최선국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주식도 팔았다. 뉴스에서 사라졌다. 태민은 학교에 돌아갔다. 친구들은 그를 다르게 보았다. 어떤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아이들은 부러워했다. 야, 너 진짜 부자구나. 응. 하지만 별로 다를 게 없어.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시간, 태민은 혼자 앉아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새로 전학 온 아이 같았다. 태민이 다가갔다. 같이 먹을래?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태민을 보았다. 진짜? 응.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 둘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다. 방과 후 태민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가게에. 태민아,
박 할아버지가 방였다. 어서 와. 할아버지, 오늘 뭐가 싱싱해요? 오늘은 배추가 좋아. 할머니 김치 담그실 거면 이거 가져가. 태민은 배추를 골랐다. 돈을 내려고 하자 박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이건 서비스야. 안 돼요, 돈 내야죠. 에이, 우리 사이에. 박 할아버지가 웃었다. 태민도 웃었다. 돈이 많아져도 관계는 그대로였다. 그게 좋았다. 집에 돌아와서 태민은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처럼.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냈어요. 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태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도 보고 계실까? 미소 짓고 계실까? 태민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6달이 흘렀다. 작은 쪽방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태민과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집에 살고 있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햇빛이 잘 들었고 작은 마당도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 꽃을 심었다.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김 부장이 추천한 의사가 집도했다. 최성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수술 후 할머니는 시력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민아, 학교 갈 시간이야.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네, 할머니. 태민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처럼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다. 필요한 만큼. 그게 태민과 할머니의 방식이었다. 오늘 재단 회의 있지? 할머니가 물었다. 네, 방과 후에 갈 거예요. 강대호 재단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6개월 동안 3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힐백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50가구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했다. 하지만 태민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사진도 찍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가 정정훈에게 말했다. 학교에 가는 길, 태민은 예전에 사탕을 팔던 지하철역을 지나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있었다. 사탕을 팔고 티슈를 팔고 구걸하는 아이들. 태민은 한 아이에게 다가갔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사탕을 팔고 있었다. 사탕 얼마예요? 태민이 물었다. 1,000원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다 살게요. 네?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 있는 사탕다요. 얼마예요? 10,000원이요. 태민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다. 이거요. 거스름 돈은 중요한 일에 쓰세요. 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공부하고 싶으면 이거로 학원도 다니고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고요. 태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신에게서 열매를 맺었듯이 이제 자신도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 도착했다. 친구들이 방였다. 태민아, 어제 숙제했어? 평범한 대화였다. 태민은 그게 좋았다. 특별하지 않은 것. 그냥 평범한 중학생인 것. 방과 후 재단 사무실로 갔다. 정정훈 김 부장,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안건은 뭐예요? 태민이 물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정정훈이 설명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거지. 좋아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혼자 사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회의가 끝나고 태민은 사무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 생각이 많니? 박철수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생각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일하셨을 거잖아요. 저와 같은 하늘을 보셨을 거고. 그렇겠지.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줬잖아요. 자신이 한 일들을.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로우셨을 거야. 하지만 행복하셨을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아셨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태민은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닳고 구겨진 종이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팔지 마라, 보호해라, 싸워라. 태민은 새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돈을 남기셨지만 더 큰 것을 남기셨어요. 사랑을요. 그 사랑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요. 태민은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도 보고 계실 것이다.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태민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 지킬게요. 평생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씨앗을 심을게요. 할아버지처럼요.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다. 도와줄 사람들을 생각했다.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했다. 12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함께였고, 할머니가 함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걷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대호의 이야기, 강태민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심은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진다.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영원히.